네, 지금 이 시간에는 외환 수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IRPT를 이용한 차익 거래를 하면서 그때 어떤 말을 했었냐면 차익 거래를 할 때 현물을 매수하면 그다음에 선물을 매도하거나, 그러니까 차익 거래할 때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달러를 샀다가 나중에 달러를 팔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되면 그 미래 시점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물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현물 거래하고 선물 거래가 반대로 발생해요. 이게 이제 매도면 이거는 매수야. 이렇게 해서 현물하고 선물이 서로 반대 방향의 매매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보면 이 두 거래를 한 딜러하고 같이 하게 되면 이 당사자가 A하고 B가 있다 그러면 A하고 B, 현물을 매수했다 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달러가 이렇게, 선물을 매도했다 그러면 달러가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원화를 보면 달러를 매수하면 원화가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미래 시점에 원화가 이쪽으로 오고요. 그래서 달러를 보면 지금의 달러하고 미래의 달러하고 맞바꾸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딜러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수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현물과 선물 거래 당사자가 서로 틀리다 그러면 그건 수합이 아니고, 보통의 경우에 이제 외환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플레이어가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이 상대방, 이 딜러 역할을 해줘. 이게 이제 기업이고, 은행, 외환 시장의 딜러요. 은행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선물 같은 경우 크레딧 리스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거래 상대방, 당연히 은행을 하겠죠, 은행. 그래서 한 딜러하고 같이 이 거래를 두 개의 거래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가 갔다가 달러가 넘어가고, 갔다가 넘어가고, 달러를 사고 샀다가 팔았다가. 그래서 이거를 달러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물론 이게 이제 시점의 차이가 크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두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합거래. 수합거래를 이제 계속 이제 나올 텐데, 수합거래를 이렇게 보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시차를 두고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수합거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합에는 이렇게 외환을 바꾸는 경우가 있고, 이제 금리를 서로 바꾸는 게 있어요. 또 금리를 변동금리 채권하고 고정금리 채권, 즉 변동금리 이자하고 고정금리 이자하고 서로 이렇게 맞바꾸는 그런 식의 거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토픽을 볼 거고요. 지금 외환 수합에서는 이제 서로 통화를 서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X 수합의 정의는 동일한 거래 상대방 간의 결제일이 다른 두 외환 거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던 예가 현물 하나하고 선물 하나를 바꾸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스팟 포워드 수합이다 그렇게 되겠고요. 이게 가장 이제 티피컬한 거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걸로 선물환과 선물환을 서로 맞바꾸는 그런 포워드 수합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서로 만기가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이게 선물환하고 선물환끼리 서로 맞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선물환과 선물환을 서로 맞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는 앞결제일, 하나는 뒤결제일, 즉 near date, far date 그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forward 스왑일 경우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계약이 FX 스왑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는 매수자가 있을 테고 매도자가 있을 테고, 물론 이제 그 구성을 보면 현물한, 선물한에서 누가 현물한을 매수하고 누가 선물한을 뭐 매도하고 그렇게 정해지겠죠. 근데 그게 한 번은 자기가 달러 매수자가 됐다가 한 번은 달러를 매도자가 됐다가, 달러를 보면 그렇게 뭐 원화를 봐도 원화를 보면 자기가 원화의 매도자가 됐다가 원화의 매수자가 됐다가 이렇게 되죠. 한 번은 매도자, 한 번은 매수자, 한 번은 매도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매도 매수를 양쪽을 취하게 돼. 당연히 그래서 이제 스왑인데. 그래서 FX 스왑이라는 것도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구성은 그렇게 서로 상반된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식으로 구성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선물안에서 선물안 매도, 선물안 매수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FX 스왑 자체가 계약이기 때문에 FX 스왑에서 그 계약에서 매수자가 누구고 매도자가 누군가 그걸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편의상 그렇게 구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FX 스왑의 매입자가 되는 거가 뭘 기준으로 하냐면 뒤에 원일물을 기준으로 해요. 뒤에 거를 매수한 쪽이 FX 스왑을 매수했다 그러고요. 뒤에 거를 매도하면 그거를 FX 스왑의 매도자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far date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FX 스왑의 매입은 그러니까 sell and buy가 되겠고, FX 스왑의 매도는 buy and sell. 그렇게 되겠죠. 지금 오늘 살펴볼 거는 FX 스왑이 우리가 차익 거래나 해지 거래 이런 데서 한 번은 매수하고 달러를 한 번은 매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일한 딜러하고 해서 스왑했다. 이런 용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제일 FX 스왑의 정의에 딱 맞는 그러한 거래 방식이 되겠고요. 근데 이 FX 스왑을 어떤 식으로도 이용을 하냐면 이게 자금 조달 방법으로도 FX 스왑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화 스왑하고 비교해서 FX 스왑은 이제 통화 스왑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걸 이제 비교하게 되고, 지금 통화 스왑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비교가 지금 뭔지를 모르겠고요. FX 스왑은 이자 없이 원금만 교환하는 것을 FX 스왑이라고 그러고,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같이 교환하는 것을 우리는 통화 스왑이다. 이 말만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대차 거래에서 이자 없이 원금만 왔다 갔다 하느냐, 말이 안 된다. 겉으로 보면 좀 그렇죠. 원금이 어떻게 돈을 빌렸는데 어떻게 이자를 안 줘요? 그리고 돈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이자 받을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그런 거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화 스왑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거고, 그리고 겉으로 보면 이 스왑 거래 보면 이자라는 개념이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자라는 개념이 겉으로 봐서는 좀 달러가 오고 달러가 가고, 그렇죠? 달러가 가고 이쪽에서는 현물 거래를 한 거고 이쪽에서는 선물 거래를 한 거고, 현물 거래, 선물 거래를 한 거지 언제 돈을 빌리고 상환하고 그래서 이자를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었죠. 그런 방식의 계약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금 조달로 이제 FX 스왑을 이제 활용을 한 거예요. 활용.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잘 들여다보면 이거를 자금을 빌리는 그러한 외환 대체 거래
대차 거래 대용 수단으로도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FX 수합.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사실상 금리가 개입이 되는 걸로 계산을 해보면 금리가 개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돼요. 좀 분석을 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얼마의 금리를 부담한 셈이 되느냐. 당연히 그거는 FX 자금 시장 따로 자금 대차 시장 따로 FX 수합 시장 따로 이렇게 분명히 형성되어 있지는 않겠죠? 자금을 거래하는 게 FX 수합을 이용해서 자금 거래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되면 그 FX 수합만 택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식으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이용하나 서로 동등할 거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행을 이용하다가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다가 단기 시장을 이용하기도 하다가 장기 시장을 이용하다가 그게 반드시 그게 단기 자금이고 반드시 그게 장기 자금이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예요? 어베일러블 한 게 뭐냐. 이제 그게 사실은 관건이지 그게 맞는 용도가 뭐냐 이런 것이 아니야. 용도에 맞게 그런 수단을 택한다? 물론 그게 이제 원칙이지만 그게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라는 거는 빌려서 쓰는 사람이 항상 급하기 때문에 결국 손에 제일 잡히는 대로 그런 수단을 제일 많이 쓰게 돼요.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는 그렇진 않지만 자, FX 수합의 이용. 무위험 금리 차익거래에서 우리가 했다는 거, 그걸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했어요? 선물한 고평가 때, 이렇게 할 때, 선물이 고평가되면 선물을 매도하는 거죠. 그리고 현물은 당연히 반대쪽으로 매수요. 그래서 이론 쪽에 여기 현물이 숨어 있죠. 그래서 현물 매수, 선물 매도. 선물은 저평가되면 선물을 당연히 매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현물은 매도하게 돼요. 그래서 buy and sell, FX 수합. buy, sell. 그다음에 여기서 거꾸로 sell, buy.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한 딜러하고 거래를 했을 경우에만 수합이란 얘기를 쓸 수 있는 거고 서로 다른 딜러하고 현물하고 선물을 따로 했다. 그러면 그건 수합이 아닌 거죠. 그건.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포워드 수합이 되겠습니다. 환위험 해칭에서 이 환위험 해칭은 우리가 환위험 해칭에서 했던 거 말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선 하나가 더 나오게 됩니다. 뭐가 나오냐면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신 분이 있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뭐냐면 수출대금으로 돈이 들어왔다. 미래 시점에. 그러면 이걸 꼭 원화를 꼭 환전을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 거죠. 꼭 원화를 꼭 환전을 꼭 해야만 하느냐. 기업을 하다 보면 수출만 하느냐? 원자재 같은 거 수입을 하기 위해서 수입도 하지 않느냐. 그럼 그때 또 달러가 필요할 텐데 뭐하러 여기다 원화를 환전하느냐. 그냥 달러를 갖고 있지. 그래서 달러를 갖고 있다가 달러가 필요할 때 그거를 달러로 사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죠. 예, 그건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근데 그래서 달러를 계속 의사결정을 당장 원화가 필요하면 이걸 환전해서 쓰고 이 미래 시점에서 또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를 또 결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원화로 환전하지 말고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당장 원화를 쓸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러를 쓸 일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활용을 하자. 원화가 필요하다면 그건 돈을 원화를 차입해서 쓰고 달러는 달러대로 이런 식으로 활용하자.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건 계산을 해봐야 한다. 계산을 해봐야 한다.
이때 달러를 쓰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이때 이거를 원화로 환전한 다음에 즉 이걸 매도하죠. 매도하고 이거를 차라리 달러를 홀딩하고 하는 게 아니라 원화를 매도한 다음에 원화를 홀딩해서 다시 이거를 달러를 매수. 그러니까 원화로 환전하기 위해서 번거롭더라도 달러를 매도했다가 다시 달러를 매수하는, 바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서 달러를 매서 원화로 환전해서 다시 또 이거를 또 달러로 환전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계산을 해봐야만 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식의 논리, 쓸 거기 때문에 갖고 있자. 이런 식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여기 나온 예가 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제도와 외환시장, 그 책의 157페이지에 있는 예제입니다. 자, 이 경우가 이제 포워드 수합에 대한 포워드 수합. 먼저 그 뒤에 89페이지 이쪽을 어디였어요?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겠죠? 1억. 이 사례에서 1개월 후에 수출 내고 자금 1억 달러가 들어오는데 이거 또 2개월 후에, 그러니까 1개월 후 시점에서 보면 다시 또 1개월 후에 수입 결제 자금 1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1억 달러를 받아갖고 그거를 홀딩한다. 진짜 홀딩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예금을 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1억 달러의 미래 가치가 생겨나면 그걸 갖고 이제 수입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 방법이 이제 여기 달러를 매도했다가 다시 그 돈을 원화를 홀딩하고 있다가 그 원화를 갖고 다시 달러를 매수하는 방법. 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이제 좀 복잡할 테니까 거기서 이제 복잡한 계산이 필요해서 그것하고 이제 아까 그 달러를 그냥 홀딩하는 경우하고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볼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 한 은행하고 이제 FX 수합을 하게 됩니다. 1개월 후에 포워드죠, 포워드. 지금 1억 달러를 들어오니까 1억 달러를 매도. 그래서 지금 1개월짜리 선물 환율은 1203원. 1203원. 그래서 1203억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2개월 후에 1206원의 수입 결제 자금을 필요하기 때문에 1억 달러를 매수하는 그런 계약을 하게 됩니다. 2개월 후에 1억 달러를 1206원에 매수하자. 이렇게 해서 1억이 갔다가 다시 1억이 오고요. 그리고 원화는 1203억이 갔다가 1206억이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sell and buy FX swap, sell and buy 가로 열고 1개월 곱하기 2개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1개월 곱하기 2개월 FX swap.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봅시다. 그럼 1억 달러를 환전하죠. 1억 달러를 환전하면 1203억이 되죠. 그럼 1203억이면 뭐야? 그때 1개월 후에 선물한 일이 1203억이라는 얘기예요. 1203억. 그러면 원화가 1203억 이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원화 예금 곱하기 1 플러스 R. 여기 지금 원화 예금 금리는 지금 안 나와 있죠? 이 예제. 네, 그래서 그냥 1 플러스 R. 나중에 비교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문자로 돼 있어도. 1 플러스 R. 그러면 이거 갖고 어떻게 해요?
1203억의 원리금의 합계 곱하기 1 플러스 R 갖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환전을 하죠. 어떻게 다시 수입대금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는 매수를 하죠. 일단은 매도, 선물 매도. 이번에는 선물한 매수.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1206원에 계약을 했었죠. 1206. 그러면 달러가 어떻게 돼요? 1203 곱하기 1 플러스 4 나누기 F0. 달러를 바꾸려면 환율로 다시 나눠야 되죠. 1206. 즉 이만큼의 달러가 이때 생겨나게 된다. 이만큼의 달러가 생겨나요. 그러면 이거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그냥 달러를 홀딩하는 경우에 는 얼마의 달러가 생겨나죠? 여기 나온 대로 1억 곱하기 1 플러스 R 스타. 이게 이제 달러로 홀딩하는 경우고, 이쪽이 이제 원화를 환전하는 경우. 즉 FX 수합 거래를 통해서 나온 경우. 그래서 이 금액 중에서 이렇게 해서 달러 얻은 금액하고 이렇게 해서 달러 얻은 금액하고 이 두 금액 쪽에서 큰 게 유리한 거죠. 그 달러 갖고 이제 수입 결제 자금으로 사용할 거니까 큰 금액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식을 보면 알겠지만 벌써 IRPT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IRPT가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IRPT는 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 포맷은 일치하는데 뭔가 지금 문자가 좀 달라진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저 1억이니까 그걸 빼면 저 위쪽이 1 플러스 R 스타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 위에가 지금 1203원. 1203원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앞에 거 니어 데이트라고 그랬죠. 니어 데이트 포워드 1203원. 이거에 해당되는 걸 F01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를 F02. 이게 0, 1, 2 시점에서. 그래서 F01이 지금 1203원이고요. F02가 지금 1206원. 그러니까 파데이트 선물한 일이요. 니어데이트 선물, 1개월짜리 선물한 일이 지금 1203원이고 2개월짜리 선물한 일이 1206원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 표시를 지금 F01, F02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 원화로 환전해 갖고 다시 달러로 환전한 저 식에서 얻어지는 달러 금액이 1달러 기준으로 하면 F01 곱하기 1 플러스 R 나누기 F02 이렇게 되겠어. 그렇게 해서 이게 크면,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서 A, B 있습니다. A가 크면 달러로 홀딩하는 게 낫다는 거고, B가 크면 원화로 환전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달러로 환전하는 처럼 그런 귀찮은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낫다. 그런 얘기죠. 단순히 그냥 달러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달러를 그냥 홀딩하고 있는 게 낫다. 그런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계산해 봐서 대소관계를 따져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방법이 서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 경우가 A하고 B가 전부 같은 경우죠. 주식이 같다. 그러면 이 주식을 같게 놓으면 IRPT하고 비슷한 식이 보이죠? F02 1 플러스 R 스타는 F01 1 플러스 R. 그러니까 이런 식이 보이면 이런 등식이 성립하면 두 방법이 서로 같다는 거죠.
이걸 다시 쓰면 뭘 중심으로 해서 F02를 중심으로 써야 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F02. 그래야 IRPT하고 비슷한 식이 나오니까. 비슷한 식이 나왔죠? IRPT가 뭐였어요? F0는 S0에 1 플러스 R 나누기 1 플러스 R 스타. 그렇죠? 항상 아래에 스타가 들어가죠. 자, 이걸 보게 되면 이식하고 이거는 지금 현선물 거래죠. 현선물 수압, 즉 스팟 포워드 수압. 이거는 포워드 수압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공통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제일을 하죠. 현물 결제일이 뭐 그날 당일날 이루어진다고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하면 0, 1, 2. 현물은 이때 결제가 이루어지고 F01은 니어 데이트요. 이때 결제가 이루어지고 F02, far date는 이때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거를 뭐 현물, 선물, 결국은 현물하고 선물의 뭐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일이 뭐 지금이냐 나중이냐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먼 쪽이죠, 먼 쪽. 먼 쪽의 환율. 이건 가까운 쪽의 환율이죠. 그래서 먼 쪽의 환율은 가까운 쪽의 환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먼 쪽, 가까운 쪽. far date, near date. 그러니까 먼 쪽의 환율은 가까운 쪽의 환율. 이런 관계식을 갖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IRPT 그 식이 보다 이제 폭넓게 더 해석이 된다. 이것도 뭐 증명하는 과정은 이것도 IRPT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IRPT가 이것도 보면 더 큰 그런 틀에서 스페셜 케이스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런 식이죠. 이렇게 하면. FX 수압을 이용한 자금 조달.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차익 거래하고 해지 거래, 그리고 또 해지 거래에서는 포워드 수압이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수출과 수입을 이제 결합해서 놓은 그런 해지를 동시에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에는 그래서 해칭을 2번 하니까 선물 환율이 2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포워드 수압이다.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새로 본 거고요.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던 FX 수압을 이용해서 자금 조달. 결국 우리가 봤던 FX 수압은 결국 이제 해칭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결국 해칭 목적이에요. 해칭 목적이 아니라면 뭐 그런 수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죠. 근데 그걸 놓고 보니까 이거를 자금 조달로 이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이제 응용을 한 거죠. 응용을. 외환 시장에서 이거를 했다는 거는, 외환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통화가 거래되는 시장. 사고 파는 거죠. 통화를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에요. 자금을 뭐 빌려주고 뭐 빌려받고 그러는 소위 그 뭐 자금의 대차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가 오갈 수도 없고 오가서도 안 되고, 외환 시장에서 무슨 이자가. 그러니까 아까 그 뭐 FX 수압은 통화 수압과 달리
이자는 오가지 않고 뭐 원금의 교환만 이루어진다. 뭐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 이자라고 하는 걸 사실 써서도 안 되고 쓸 수도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FX 수합이 그렇게 금리가 개입이 안 돼 있는데 금리가 개입할 수도 없고 그런 시장에서 어떻게 자금의 대차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날 거라 그랬어요? 금리 인셈이 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죠? 자, 이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건 이호기 교수님 책 19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례인데, 거기 나와 있는 사례를 좀 제가, 거기 책에는 상당히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딱 제가 지금 설명할 용도로 딱 이렇게 쓴 거다 하는 용도가 아니라 좀 불명확하게 좀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좀 정리를 하고 좀 더 말을 많이 첨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제가 지금 강의 노트하고 좀 다른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건 그때 좀 알려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면 A은행하고 B은행하고 수합 거래를 한다. 여기요. 지금 A은행이 수합 매도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B은행이 수합 매입 포지션이다. 매도냐, 매수 포지션이냐 하는 거는 파데이트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파데이트가. 그래서 저게 셀이기 때문에 A은행이 매도. 이쪽은 매수니까 이쪽은 포지션은 매수 포지션이다. 그렇게 매도, 매수. 여기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냐면, 그동안 사실 우리가 봤던 거를 보면 이 계약을 할 때 아까 포워드 수합 때도 그랬고요. 어떤 걸 쓰냐면 현물과 선물의 거래 사이즈가 서로 달라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차익 거래에서 FX 수합을 봤을 때도 보면 현물과 선물 거래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근데 여기 보면 현물하고 선물 거래 사이즈가 똑같아요. 1억 달러 사고 1억 달러를 팔고 이렇게요. 그때 이제 당연히 외화의 매매니까 상대방 통화가 또 오가야 되죠. 그건 이제 환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달러를 사고, 그러니까 원화를 가고, 그래서 이제 원화는 금액이 달라지고, 달러는 금액이 1억 달러로 똑같고, 원화는 선물 환율에 의해서 한쪽은 현물, 한쪽은 선물 환율, 1200, 1206억. 그게 이제 서로 교환이 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어떤 셈이 되냐면, 먼저 A 입장에서 보면, 달러가, 1억 달러가 왔다가 1억 달러가 돌아가요. 똑같은 대상한테. 1억 달러가, 똑같은 대상으로부터 왔다가 똑같은 대상으로 가죠? 왔다가 가요. 1억 달러가 왔다가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본다 이거죠? 1억 달러를 빌렸다가 1억 달러를 되갚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화폐이기 때문에 지금 화폐 갖고 수합을 하기 때문에. 1억 달러가 갔다가 1억 달러가 되돌아간다. 이제 빌린 걸로 볼 수 있다. 되돌아갔으니까. 이걸 보시면, RP 거래를 아시는 분은 RP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RP하고 뭐, 포맷은 똑같아요. RP 거래하고. 왜 그러냐면, 그때도 보면 RP 거래도 보면 담보조로, 돈이 오갈 때 담보조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채권이 서로 왔다 갔다 하죠. 담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RP 거래라는 게 시간을 어떻게 정해놓고, 만기가 되면, 환매수를 하든지, 환매도를 하든지, 하여튼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죠. 만기 때, 반대 매매가. 이렇게. RP.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를 RP가 뭐, 매매를 볼 것이냐, 자금의 대차 거래를 볼 것이냐. 그 논쟁이 되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보면, 매매로도 볼 수도 있고,
대차거래도 볼 수 있고, RP를 매매로도 볼 수도 있고, 대차거래도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논리예요. 매매를 보면 매매로 보이는 거고, 자금의 대차거래를 보면 자금의 대차거래로 보이는 거고, 기간을 정해놓고 돈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수압으로 보이는 거고, 그렇게 놓고 보면 3개월 지금 A 입장에서 이때 지금 1억이 1억이 지금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1억이 들어왔다, 1억이 나간다. 그래서 이거를 자금 차입으로 볼 수 있고, 이거를 그러면 상환으로 보죠. 똑같은 사람한테 서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차입, 상환, 시차를 분명히 생각해 표시해 놓고 보면 돈을 빌린 거다. 근데 1억 달러를 빌리고 이자 없이 무이자로 원금만 1억 달러가 돌아간 거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이자로 달러를 차입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달러로만 보면.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원화가 지금 대신에 어떻게 해요? 지금 원화가 지금 왔다 갔다 했어요. 반대로 원화가. 그리고 1206억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를 대출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1206억 원, 다시 이건 상환, 똑같은 거네. 이건 상환 받은 거죠. 상환 해준 거고, 이건 상환 받은 거고, 대출해주고. 이건 달러를 보면 이건 무이자. 원화를 보면. 자, 이거 금리 얼마에 빌려준 거다. 그게 이제 계산서 나오죠. 달러를 무이자로 조달하면서 동시에 원화를 내가 무이자로 받았으니까 무이자로? 그건 아무 근거 없는 얘기고. 그건 그냥 본능적인 느낌이고. 자, 원화로 지금 금리를 얼마에 지금 대출받은 셈이 되느냐. 그걸 좀 계산해야 되겠죠. 자, 원금 1200억 빌려주고 이자를 6억을 받았어요. 금리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3개월짜리죠? 3개월짜리 돈이죠? 그러면 연율로 환산해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예요? 써있죠? A은행 입장 1억을 무이자로 조달하였으나 대신 1200억을 연 2%로 대출해 준 거예요. 이게 지금 2% 연율이죠. 그럼 이게 지금 당연히 뭐야? 실제 지금 자금시장에서, 이건 지금 외환시장이니까, 지금 외환시장이에요. 자금시장이 아니라. 자금시장에서 실제 형성되어 있는 원화 대출금리보다 낮겠죠? 당연히 낮아야만 하겠죠? 달러를 무이자로 받았으니까. 대신 무이자로 줬으니까 이쪽 원화금리는 자금시장에서 존재하는 차익금리보다는 훨씬 낮은 금리를 받아야 되겠죠? 지금 자금시장에서 원화금리가 얼마예요? 연 8%죠? 연 8%.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비용은 지금 얼마예요? 그러니까
6%를 6%를 낮췄으니까 실제 이 달러 자금의 조달 비용은 6%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뭔가 하여튼 비용이 지금 달러를 무이자로 지금 빌리지 않은 거는 확실한데 몇 퍼센트로 빌린 셈이 되느냐 할 때 6%로 빌린 셈이다. 여기서 6% 손해봤으니까. 결국 내가 대가를 치른 거는 6%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왜요? 이 8% 마이너스 2%에서 6%는 뭐의 6%요? 원화에. 여기 달러는 $달러. 그럼 뭐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0%라는 얘기인데 이 6% 0%. 결국 달러 대출 금리를 6%로 차입금리를 6% 대출이 6%로 차입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럼 어떻게 계산돼야 할까요, 이거? 달러 금액으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달러 금액으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에러를 범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퍼센트 갖고 하면 안 되고 이제 금액 갖고 해서 자기가 덜 받은 돈을 달러로 환산을 해봐야 되겠죠? 덜 받은 돈을. 자, 이 덜 받았다고 하는 건 언제 덜 받은 거야? 이때 3개월 시점에 이때 덜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받은 이자를 달러 금액으로 환산해 봅시다. 그러니까 1200 곱하기 6억. 여기 이제 원화죠, 원화? 됐어. 있어봐요. 6억. 지금 6억을 받았죠? 수취이자. 실제 수취이자가 6억이고, 지금 자기가, 실제 수취된 이자. 수취이자 6억. 그다음에 이거는 수취해야 했던 이자. 원화 금액으로만 봐서요. 지금 달러를 지금 무이자로 받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수취해야 했던 이자하고 실제 수취된 이자의 차액이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달러를 무이자로 받은 대가다. 이제 덜 받은 이자가 결국 무이자로 받았기 때문에 덜 받은 거. 그 대가가 결국 이제 그게 이제 달러에 대한 이자 아니냐.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논리를. 이건 얼마야? 수취해야 했던 이자. 얼마 빌려줬죠? 1200억 빌려줬죠. 1200억. 원화로. 원화로만 보는 거예요, 이제 다시. 달러 무시하고 원화가 지금 오가는 것만. 원화가 1200억 저희가 빌려준 셈이잖아요. 근데 1206억을 받았으니까. 자, 1200억 곱하기 원래 이자가 8%죠? 8%. 여기다가 나누기 얼마? 3개월이죠. 그러니까 1년에 8개월이니까 3개월이면 나누기 4. 2%네, 2%. 그죠? 2%. 그러면 24억인가? 맞죠? 24억. 24억 원. 6억 원. 24억 원. 그러니까 얼마를 덜 받은 거예요? 얼마를? 24억 마이너스 6억. 이거 다 원화죠, 원화. 그러니까
얼마? 18억 원. 18억 원 덜 받은 거죠?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 이때 받아야 될 거를 18억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면 이게 몇 달러냐? 결국 이만큼의 달러가 돈이 나갔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달러가 나가야 돈으로 18억이, 그러니까 통화를 지금 한 통화로 통일하는 거죠. 24억을 받았다가 24억을 받아야 되는데 좀 덜 받았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러면 24억을 다 받았다. 원래대로 24억을 다 받았다. 하고 근데 내 수중에 있는 돈이 보니까 6억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4억을 이자로 수취했다가 수취이자가 24억 원, 여기다가 지불이자가 얼마였길래 6억밖에 안 남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금. 순수하게. 원화는 빌려주고 달러는 빌렸기 때문에 지불이자 얼마였길래 지금 6억 원이 남은 거냐. 지금 그거죠. 그 얼마였길래가 바로 18억 원이죠. 요게. 그러니까 요게 달러 이자를 낸 셈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달러 이자가 원화로 환산된 금액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달러 이자를 얼마큼 냈는데 그걸 원화로 환산하니까 18억 달러를 지불한 거다. 그래서 내 수중에는 6억 원밖에 이자가 안 들어온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18억 원을 달러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학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밖에 없죠? 네. 자, 18억 원. 이거를 달러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의 스팟 환율로 나눠야 되는데 스팟 환율을 모르니까 지금 선물 환율로 F0로 선물 환율이 얼마? 1206원 달러다. 그래서 18억 나누기 1206 하면 숫자는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18억에 뭐 0이 몇 개나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0.0 18 나누기 1206 하면 0.0149 얼마인데 0.015 뭐 얼마로 합시다. 이렇게. 0.015 얼마가 나와요. 단위는 모르겠고 대강 지금 이 자기가 지불한 이 지불된 셈이 된 18억 원, 24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6억밖에 없으니까 결국 18억 원은 달러에 대한 이자로 지불한 셈이 되는 거다. 그거를 달러 가치로 좀 환산하고 있는 중이에요. 0.01. 자, 그러면 이게 지금 3개월짜리죠? 3개월? 3개월 동안에.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하기 1년 동안의 이자를 하면 곱하기 4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율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 4를 하겠죠? 대각 지금 보이죠, 그러면? 0.06 보이죠? 네. 이게 지금 단위는 달러인 건 확실한데 무슨 뭐 이게 뭐 단위가 1000달러인지 10,000달러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일단 0.06 무슨 달러가 돼요? 원금이 얼마였어요? 원금이 달러가 1억 달러였죠? 1억 달러. 그럼 이제 됐어요. 여기도 억 생략하고 계산한 거니까 처음에 1억 달러를 빌렸으니까 이제 억짜리만 떼버리면 돼요. 그러면 억짜리를 떼버리고 퍼센트로 계산할 테니까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갖고 가면 돼요. 그러면 달러당 0.06달러를 이자로 지불한 셈이 되는 거예요. 달러당 연율로 0.06달러.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금리 6%죠? US 달러로 6%의 금리를 지불한 셈이 된다. 그런 겁니다. US 달러로. 지금 이거를 유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US 달러로 6%. 1억 달러에 억짜리 빼면 1달러 기준으로 되잖아요. 1달러 기준으로. 그래서 1달러 기준으로 0.06달러가 이자가 나갔잖아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1달러 기준으로 그러니까 6% 금리를 6% 이 18억 원이라고 하면 18억 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원화로 따졌을 때 6%? 뭐 그거하고 지금 우연히 지금 일치했네. 이건 그야말로 우연에 불과한 거예요. 같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US 달러로 좀 6%의 금리를 지불한 셈이 된다. 근데 원래 지금 시장에서 달러 금리가 얼마예요? 연 4%죠? 연 4%.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거래에서 자기가 손해본 거야. 손해본. 달러 이자를, 무이자로 조달한 게 아니라 6%로 조달한 셈이, 연 6%로 조달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달러 금리 연 4%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손해본 거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해본 거다. 자, 그렇다면 이걸 이제 얘기를 달리해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여기는 그 다음 질문이 단기 자금 시장에서 국제은행으로부터 직접 달러 조달의 경우보다 유리한가? 뭐 이렇게 질문해도 되는데 그 질문을 제가 지금 바꿔보겠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자, 이런 상황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결국은 선물환율이 키를 갖고 있는 거죠. 선물환율이. 여기서 달러는 동일한 금액이 오가니까 달러는 동일한 금액이 오가니까 현물 환율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선물한 계약 환율을 어떻게 정할 건가? 그거는 이제 당사자들끼리 장외니까 자기네가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걸 정할 때 선물 환율을 그러면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이거를 자금의 대차 거래로 보고서 이것이 자금의 대차 거래로 할 때 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달러로 보면 무이자를 조달한 셈이 되는데 차입한 셈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달러 금리를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달러 금리를 지불한 것만큼 그렇게 되도록끔 선물 환율이 결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결정이 안 되면 이건 누군가는 이익 보고 누군가는 손해가 보는 그러한 거래가 된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FX 수합을 이용해서 자금의 대차 거래를 할 때는 그런 걸 주의해야 된다. 아니면 뭐 거꾸로 자기가 자금 대차 그러니까 자금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FX 수합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게 금리 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시장을 놓고서 자금 시장하고 FX 수합 시장하고 이쪽하고 두 개를 비교해 놓고서 유리한 쪽을 택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을 거기 우리 교재 나온 거는 그렇게 지금 질문을 던진 거고 사실상 질문은 더 근원적인 질문은 뭐가 돼야 되냐면 결국 이게 그러니까 균형 F0 누구한테도 이익이 안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균형 F0는 결국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FX 스왑 거래를 보면 어떤 거를 알 수가 있냐면 이 선물 환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환율. 선물 환율이라는 게 결국 뭘 담고 있어야 된다? 이게 두 통화에 그러니까 양국 간 금리의 균형을 반영해야 된다. 그렇죠? 양국 간의 원화 금리, 달러 금리. 지금 수학 거래에서는 그게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전혀 고려를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어디서 고려가 된 것이다? F죠. 결국 1206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균형 선물 환율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누구는 유리하고 누구는 불리하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A가 지금 불리한 거죠. A가 지금 달러를 무이자로 조달했네. 지금 좋아할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자기가 지금 손해봤다는 얘기죠. 달러 금리면에서 연 2% 지금 손해를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에 0%에 조달한 게 아니라 6%에 조달한 그런 셈이 됐다.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선물 환율에는 양국 간 금리가 반영이 돼 있다 하는 거야. 수학 거래를 보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런 거야. 분명하게. 외환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물한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 금리를 반영하는 거를 금리를 반드시 반영하는 그러한 선물 환율에만 한다. 그래서 즉 외환 시장하고 이 자금 시장하고는 외환 시장하고 그러니까 그 화폐 시장, 뭐 자본 시장, 하여튼 그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하고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맞물려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질문은 그리고 보다 근원적인 질문은 F자가 균형 수준인가? 아닌가? 이게 아니면 한쪽은 손실나고 한쪽은 이익나고 균형이면 어느 쪽도 손해를 안 보고요. 자, 그래서 이 거래에서 아까 뭐 우리가 사실 봤어요. 이미 A가 손해봤다고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금리를 갖고 지금 파악을 한 거고요. 결국 몇 %의 달러 금리를 지불한 셈이 되느냐, 그걸 지금 계산해낸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FX 스왑 거래에 충실해서 화폐 교환이니까 한 번은 달러를 사고 한 번은 달러를 팔고 두 시점을 사이에 두고서 그래서 하나는 현물 거래가 되고 하나는 선물 거래가 되고 하나는 달러를 사고 하나는 달러를 팔고요. 그래서 A 입장에서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유리했던가 누가 불리했던가 따지려면 이 시점, 한 시점을 놓고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 시점, 3개월 시점, 이 시점을 놓고 자, A가 먼저 지출하는 거. 뭘 보려고 하냐면 지출 금액에서 수익 금액을 빼려고 그래요. 이 외환 매매, 지금 자금 대차 거래로 보지 않고 FX 스왑이니까 아까는 자금 대차 거래로 한번 봤었죠? 금리 갖고 지금은 그냥 달러를 무슨 상품 보듯이 해갖고 그냥 달러를 사고 팔았다. 그럼 돈을 도대체 얼마 번 거냐? 그런 거. 그래서 지출 금액 달러를 한번 사고 달러를 팔았으니까 그래서 총 이게 순수익이 얼마냐? 이게 균형이라면 F제로가 균형이라면 이 순수익이 제로가 나와야 돼요. 제로가 이렇게 나오면 A가 손해 본 거고 이렇게 하면 A가 이익 본 거고요. 거래에서. 그러니까 실제 FX 스왑 거래에서는 누구도 이익을 안 보게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겠죠.
근데 뭐 시장이란 거는 항상 뭐 균형 상태에 있는 건 아니니까 일시적으로 균형을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뭐 이걸 이용해서 또 뭐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여기서 이익을 봤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수학 거래를 하면 무위험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1억 매수에 필요한 원화 금액. 그러면 1억 달러를 사기 위해서 원화를 빌려야 되겠죠? 자, 그때 필요한 원화 차익 금액은 얼마야? 지출 금액 먼저 봅시다. 1억 달러. 1억 달러를 사기 위해서 원화를 동원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때 현물 환율을 곱해주면 되죠? 1200원. 이제 원으로 바뀌죠? 그럼 1200원. 1200억 원을 빌려야 되죠. 그래서 3개월, 이때 빌리는 거죠? 1200억 원을. 그때 차익. 그러면 이럴 때 3개월 후에 상환을 해야 되죠? 지금 3개월 시점에서 지금 손익을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1 플러스 원화금리를 곱해주면 되죠? 원화금리. 연 8%면 3개월이면 나누기 4 하니까 2%. 0.02. 그럼 총 이때 상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 12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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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지출 금액이고 3개월 시점, 후 시점에서. 그럼 수익 금액. 수익 금액은 이제 1억 달러를 매도하는 거죠. 그럼 1억 달러를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 자기가 얼마가 들어와요? 1억 곱하기 선물 환율이 1206 원.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1206억. 자, 그러면 1224억에서 1206억을 빼느냐? 그러면 얼마야? 순수익. 이게 지출이 먼저 왔구나. 수입이 먼저 와요, 지출. 그래서 순수익이 이게 여기서 여길 빼야 되네. 수익 금액에서 여기서 여길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1206억에서 1224억을 빼면 마이너스 18억 원이 되네. 그죠? 그래서 순수익이 마이너스 18억 원. 이런 거냐? 그런 거냐? 아니다. 왜? 수입이 이거 말고 없느냐? 수입이 이거 말고 없느냐? 아니란 얘기죠? 뭐예요? 지금 뭐가 지금 생략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차익거래로 생각을 하면, 이 상황에서 이제 돈을 버는 걸, 이걸 차익거래로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1억을 매수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1억 달러를 매수하고, 홀딩하고서 1억 달러를 여기서 이제 판다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1억 달러 사고 있다, 1억 달러를 팔고.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무리가 없고, 그럼 1억 달러에서 지금 달러 금리가 얻어지겠죠? 그러니까 1억 달러를 매도한 게 아니라 얼마를 매도할 수 있어요? 금리만큼 더해서. 여기 지금 달러 금리가 연 6%니까 3개월이면 연 2%죠? 0.025. 0.02. 그건 1202억 달러. 아니. 1억 달러죠? 1억 달러. 1.02억. 하여튼 돈이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돈이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지금 지금 수압을
1억 달러를 매도하는 걸로 계약을 했지 1.02억 달러로 매도한 걸로 계약한 건 아니란 말이야. 당사자하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이 사람하고 동시에 이렇게 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 1억 달러는 이 사람하고 해서 한 거죠. 이만큼 돈이 지금 수입이 들어온 거고 역하고 수입이 들어온 거고 나머지 0.요거요. 이자 3개월에 2% 요 이자 0.02억 이거는 뭐 다른 사람하고 선물하는 계약을 뭐 하면 돼요. 다른 쪽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수입이 올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4%면 지금 얼마야? 이자가 3개월이죠. 1%네, 1%. 1%. 지금 달러 금리가 4%. 맞죠? 네, 달러 금리가 4%. 3개월이니까 나누기 4. 1%. 0.01억.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선물 매도 계약을 해서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원화 수입이 얻어지면 돼요. 얼마? 0.01억 곱하기 1200. 뭐 똑같은 환율로 했다. 지금 달리 가정할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두 금액이 실제 수입이죠? 이 두 금액이 실제 수입.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어떻게 또 하냐면 여기 노트에 나온 대로 자기가 1억 달러를 매수해서,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1억 달러를 매수했단 말이야. 돈이 1억 달러 필요해서. 그러면 자금의 대차거든요. 1억 달러를 매수했는데 그거를 1억 달러만 돌려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자기가 무이자로 혜택을 본 금액. 그게 이제 숨어있는 이익이다. 그래서 숨어있는 이익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억을 무이자로 조달한 셈이 되니까 말하자면 그게 기회이익이죠. 기회이익. 기회비용이라 기회이익. 상대적으로 이만큼 1억 달러를 받았다가 1억 달러를 똑같은 사람한테 돌려준. 거기서 자기가 기회이익을 본 거기 때문에 기회이익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차익거래를 본다면 그냥 1억을 그냥 홀딩하고 있다가 그걸 달러 이금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거기서 나오는 추가적인 이자, 그래서 추가적인 수익 금액, 그렇게 봐도 되고요. 노트에 해놓은 것처럼 그게 이제 불편하신 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1억에 붙는 이자. 뭐 이자라는 게 기회비용이니까 여기서는 기회이익.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1억 곱하기 1 플러스 0.01 이렇게 되죠? 곱하기 1206 환전했으니까 1 이렇게. 그래서 총 토탈 1218.06원이 06억. 1206억이 아니라 이걸 더해서 두 개를 더해서 1218.06억 원이죠. 이게 실제 수입이다. 그래서 이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여기 좀 잘못 나왔는데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계산해볼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이쪽은 A가 손해를 봤네요. 그죠? 손해를 봤어. 그럼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전부 다 그럼 문자로 지금 바꿔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서는 1억. 네. 이건 1원 기준, 뭐, 1일 기준으로 해서 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1 곱하기 여기 지금 잘못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달러가 아니고 원화로 다 바꿔야 되죠. 여기도 지금 달러가 아니라 다 원화로 바꿔야 되죠. 다 환전했기 때문에 1 곱하기 그러니까 이름 빼버리고 1200 현물 환율 S0 곱하기 1 플러스 얼마? 국내금리 R 연율로 환산하면 그 다음에 이쪽은 1 플러스 R 스타 곱하기 F0 이렇게 됐죠? 1 플러스 R 스타 곱하기 F0 결국 이게 같으면 아무도 이익을 보이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합당한 계약이라면 아무도 쌍방간에 서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죠. 그게 바로 이제 균형 가격. 이게 합당한 거래다 그렇게 보는 거죠.